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무도 모르게 아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핸드폰 화면에 아내가 안방에서 나오는 게 보였어요. 아내는 가슴골이 드러난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아내는 서재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검은색 가방을 들고 나왔죠. 아내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한동안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안방에서 급히 나와 현관으로 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한 남자가 집으로 들어왔죠. 180이 넘어 보이는 큰 키에 다부진 체격의 남자였어요. 남자는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자신의 몸 쪽으로 끌어당기며 아내를 안았습니다. 남자는 아내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핸드폰을 잡고 있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초조해하며 시계를 보았어요. 10분만 더 지나면 12시였죠. 회사 점심시간이 되려면 아직 10분이 더 남았습니다. 저는 더 기다리지 못하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외투를 걸치고 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뒤에서 동료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죠. 이 과장님 어디 가세요? 아직 점심시간 안 됐는데? 저는 차의 시동을 켰습니다. 엔진 소리가 들리며 차의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죠. 하지만 그보다 제 몸이 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바로 차를 출발시켰어요. 집 앞 현관에 도착하자마자 현관키를 갖다 대었어요. 삐리릭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죠. 저는 신발을 신은 채 아주 조용히 걸었습니다. 거실을 지나 안방 문 앞에 섰을 때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방 문을 벌컥 열었어요. 제 눈앞에 그 남자가 보였습니다. 상의가 벗겨져 근육질 몸매가 드러나 있었어요. 탄탄한 가슴이 움찔거렸습니다. 상의를 벗은 채 누워있는 그와 하얀 얼굴이 더 하얗게 질린 아내를 본 순간 저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안방 침대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형님이 왜 우리 집 안방 침대에 누워있는지 말입니다. 제가 아내를 만난 건 그 사건이 일어나기 2년 전이었어요. 그 당시 저는 45살의 노총각이었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위로 있던 형마저 세상을 떠난 후로는 사는데 즐거움을 못 느끼고 살았습니다. 특히 서로 의지하던 형마저 먼저 갔을 때는 우울증까지 찾아왔어요. 3년 정도 우울증 약을 처방받아서 먹어야 했죠. 그러던 중 동료의 권유로 등산을 다녀보게 되었습니다. 동료는 등산 동호회에 가입해보라고 했지만 저는 혼자서 산에 오르는 게 더 좋았어요.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오르던 산을 2, 3주에 한 번씩 오르게 되었죠. 처음엔 인왕산, 북한산 등 서울에 있는 산을 위주로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욕심이 생기더군요. 지방의 유명한 산들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어느덧 등산에 재미가 붙었죠. 저는 지방에 있는 처음 들어보는 산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지를 탐험하는 마음으로 등산하는 게 즐거웠거든요. 그러다가 들른 산이 있었어요. 이름도 모르는 산이었죠. 그곳엔 등산객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마 관광지가 아니라 등산로를 따로 만들어 놓지 않은 산 같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다닌 길인지 풀이 나지 않은 흙길이 나 있었어요. 그 길을 따라 산을 올라섰습니다. 산을 올랐을 무렵 시원한 공기가 목깃을 스쳤는데 기분이 너무 상쾌했죠. 저는 인증샷을 남기려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껏 포즈를 잡았어요.
찰칵찰칵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예쁜 배경을 담아내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순식간에 미끄러져 아래로 굴렀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없어요. 제가 눈을 뜬 건 병실에서였습니다. 얼굴이 하얗고 갸녀린 여자가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죠.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이동진 씨! 그 여자의 얼굴이 제 눈에 들어선 순간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여자의 눈만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너무 예뻐서 말이 안 나왔거든요. 저는 한동안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리가 골절되고 뇌출혈이 있었지만 이상하게 기분은 좋았어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그녀를 볼 수 있었으니까요. 나연 씨는 참 친절했어요. 병원에 입원한 어르신 분들께도 살갑게 대하며 챙겨주곤 했죠. 저는 주책맞게도 그녀에게 조금씩 다가갔습니다. 저보다 무려 12살이나 어린 그녀에게요. 가벼운 안부 묻기부터 감사의 의미로 자판기 커피를 뽑아다 주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녀의 직장에서 개인 감정을 표현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뭘 해보기도 어려웠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촌스럽게도 편지였습니다. 퇴원하는 날 사심이 담긴 감사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의 마지막엔 감사 인사를 전할 겸 차 한 잔 대접하고 싶다고 덧붙였죠. 그리고 제 핸드폰 번호를 적었습니다. 퇴원 후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한 달을 고민했죠. 매일 밤 그녀가 떠올랐습니다. 제 심장이 고장난 것 같았어요. 안 되겠다 싶었을 쯤 문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병원 예약 문자였죠. 퇴원 후 괜찮은지 확인하는 진료였습니다. 저는 정장에 넥타이까지 차려입고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진료를 받고 나올 때까지 그녀를 눈으로 계속 찾았어요. 그런데 안 보이더군요. 저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어서 병원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진료여서 11시 전에 이미 진료가 끝났는데 저는 오후 3시까지 앉아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저쪽 어딘가에서 후광이 비치더니 그녀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녀의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 이동진 씨? 안녕하십니까, 나연 씨.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진료가 있어서. 아, 그러셨구나. 전 또 저 커피 사주러 오신 줄 알았네요. 네? 그녀가 웃으면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예뻤죠. 저는 잠시 홀린 듯이 가만히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말했어요. 네네. 제가 사실 커피 사드리려고 계속 여기서 나연 씨 기다렸어요. 어머, 저 농담한 거였는데. 아닙니다. 제가 커피 한 잔 사게 해주세요. 입원한 동안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그녀와 잠시 앉아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핸드폰 번호까지 받아왔어요. 그 후로 저는 안부를 핑계로 그녀에게 연락을 하곤 했습니다. 천천히 다가가자 그녀도 제게 호감이 생긴 것 같았어요. 용기를 내서 고백했습니다. 나연 씨, 저는 나연 씨랑 얘기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같이 있는 시간도 편안하고요. 혼자 된 후로 감정이라는 게 없어진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고요. 나연 씨, 저 나연 씨 좋아합니다. 나연 씨랑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어요. 물론 부담 드릴 생각은 없으니 나연 씨 마음 가는 대로 천천히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동진 씨, 고백해줘서 고마워요. 근데 제가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12살 된 딸이요. 저에게는 제 삶에서도 관계에서도
아이가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면 감정만으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상대에게도 책임과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저도 동진 씨 좋아해요. 그래서 더 마음이 깊어지기 전에 이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청천벽력 같은 얘기였어요. 그저 미혼의 아가씨라고만 생각했는데 아이가 있다고 했으니까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말해줘서 고마워요. 쉽지 않은 이야기였을 텐데 나연 씨한테 12살 된 딸이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혹시 실망하셨나요? 아니요. 오히려 책임감 있게 삶을 꾸려오신 분이라는 뜻이니까 그 부분은 존중하고 싶습니다. 나연 씨만 괜찮다면 우리 서로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 더 알아가 봐요. 저는 나연 씨랑 아이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고마워요, 동진 씨. 나연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내 눈에 눈물이 맺혔고 저는 그런 나연 씨를 안아주었죠. 그렇게 우리는 조심스럽고 진지한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만난 지 8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성대한 결혼식은 못했습니다. 부를 식구도 거의 없었고요. 큰 아버지네와 작은 아버지네 식구들과 직장 동료들 몇 명만 불러서 식을 올렸죠. 아내는 저보다도 가족이 더 없었어요. 비슷한 처지의 두 사람이 만난 것 같아서 또 마음이 갔습니다. 신혼 첫날 밤, 아내는 저와의 뜨거운 밤을 보냈어요. 아내는 침대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왜 자꾸 우냐는 물음에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죠. 그동안 은세 키우는 엄마로만 살았는데 진짜 여자로서 사랑받는 것 같아서 행복해요. 결혼을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행복했어요. 아내는 청순 가련하고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미인이었죠. 그래서 아내와 딸아이만 두고 일터로 가는 게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여보, 나 다녀올게요. 잘 다녀와요, 여보. 나연이도 엄마 말씀 잘 듣고 학교 잘 다녀와라. 네, 아빠. 아내와 딸은 매일 아침마다 현관에서 저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딸은 저를 무척 좋아했어요. 사실 결혼 전에는 딸아이가 저를 피하고 싫어하는 내색을 많이 해서 많이 걱정했었습니다. 이러다 결혼 못하겠다 싶을 정도로요. 그런데 아내가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결혼을 결심하면서 딸도 바뀌었죠. 처음엔 마지못해 따라주는 줄 알았는데 제게 진심으로 다정하게 대해주었어요. 결혼 후에는 바로 아빠라고 불러주기도 했고요. 딸아이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말하길 딸이 공부를 곧잘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딸에게 학원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죠. 매달 학원비가 150만 원씩 나갔지만 딸아이가 열심히 하는 모습에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딸아이는 밤 10시까지 학원에 다니며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첫 중간고사에서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아내가 성적표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은세가 정말 열심히 했나 봐요. 원래도 공부를 좋아하고 잘했지만 전교 1등한 건 처음이에요. 이게 다 당신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우리 은세 학원 보내줘서. 그게 무슨 말이야. 내 딸 공부 아빠가 시켜주는 건 당연한 거지. 은세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더 보람 있네. 은세는 어디 갔어? 오늘도 학원 독서실에서 10시까지 공부한다고 나갔어요. 시험도 끝났고 전교 1등도 했는데 오늘은 하루 쉬라고 해. 내가 오늘 호텔 뷔페 쏜다. 얼른 은세한테 연락해봐. 네, 알았어요. 저는 은세가 전교 1등한 기념으로 호텔 뷔페에 가족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딸아이는 자신을 축하하기 위한 파티를 한다는 걸 쑥스러워했어요. 처음엔 집에 오지 않겠다는 걸 아내가 간신히 설득해서 데려왔죠.
딸아이는 쑥스러움 때문인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곧 호텔 뷔페에 들어가서는 이런 음식은 처음 본다며 무척 좋아했죠. 아내도 딸아이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보다 더 완벽한 가족일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샤워를 마치고 욕실에서 나오는데 아내가 화들짝 놀라며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떨어진 핸드폰은 가구 밑으로 들어갔어요. 당신 왜 이렇게 놀래? 핸드폰까지 떨어뜨리고. 난 그냥 당신이 갑자기 나오니까 문소리에 놀란 거예요. 아내의 표정은 이상하게 굳어 있었어요. 저는 아내의 핸드폰을 꺼내기 위해 무릎 꿇고 앉아 허리를 숙였습니다. 가구 아래를 살펴보니 아내의 폰이 보였어요. 저는 팔을 뻗어 집었어요. 그 순간 아내의 폰에 문자가 켜져 있는 게 보였죠. 대출 2,100만 원이라는 문자가 눈에 들어왔죠. 저는 일어서며 문자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제 손에서 폰을 낚아채 갔어요. 왜 남의 폰을 그렇게 봐요? 아내는 폰을 얼른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뭐야? 당신 대출 있었어? 아내는 얼굴이 빨개지며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떻게 신경을 안 써? 게다가 그냥 대출 안내도 아니고 독촉 문자던데. 땡땡땡 파이낸셜이면 3금융권이잖아. 뭐야? 대체 이 빚은? 그게... 아내는 제 앞에서 쩔쩔매며 대답을 못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소파로 데려가 앉히며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여보, 난 부부는 서로 다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해. 특히 돈 문제면 더더욱. 대체 이 빚은 왜 있는 거야? 말해봐. 제가 부드럽게 아내를 타이르듯이 묻는 질문에 아내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아내가 말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어요. 그러자 아내가 결심했다는 듯 입을 열었죠. 사실은 내가 많이 아팠었어요. 유방암 걸렸을 때 치료받느라 생긴 빚이에요. 저는 유방암이라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뭐? 유방암? 당신 암이었었어? 나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잖아. 미안해요. 당신한테 말 못했어요. 내가 암이었다고 하면 당신이 나 싫어할까봐. 미안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 나았어요. 여보. 정말이에요. 못 믿겠으면 내일 당장 병원 가서 내가 확인시켜줄 수 있어요. 여보, 진정해. 나 당신 말 믿어. 그제 아내는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암치료 받는 동안 일을 못해서 대출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자 갚는 것만도 벅차서 계속 돌려막다 보니까 빚이 줄지 않네요. 미안해요. 그래도 이런 거 말했었어야지. 미안해요. 당신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내가 일해서 번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했어요. 아내의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홀로 딸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짊어져야 했을 아내가 안쓰러웠어요. 암까지 걸렸을 땐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저는 아내의 빚을 모두 갚아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빚을 갚아주겠다고 했을 때 아내는 저를 말렸어요. 미안해서 안 된다고요. 이 빚을 계속 짊어지고 가는 게 난 더 불안해. 내가 갚아줄 수 있는 금액이라 다행이야. 이참에 다 갚고 당신이 더 이상 대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고마워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빚을 모두 갚아주고 난 후로 아내의 얼굴은 더 밝아졌어요. 아내의 표정이 밝으니 저도 늘 기분이 좋았죠. 그날 밤 아내는 저를 침대로 데려갔습니다. 어느 때보다 아내는 저를 기분 좋게 해주었어요.
저와 아내는 부부 사이가 무척 좋았습니다. 딸아이가 집에 없을 때면 둘이 눈만 맞아도 방으로 들어가곤 했어요. 아내는 단 한 번도 저를 거절한 적이 없었죠. 우리는 피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내도 아이를 바라고 있었는데 아이는 잘 생기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보다 했죠. 저는 가끔 피우던 담배도 끊고 헬스도 등록하며 더욱 몸 관리를 했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만 먹으려고 나름 신경 썼고요. 그 덕분인지 어느 날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아내도 저도 무척 기뻐했어요. 아내의 부탁으로 저는 열무라고 태명을 지었습니다. 10달 동안 무사히 있다가 나오라는 의미였어요. 아내는 제가 지어준 태명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임신 3개월 만에 열무는 세상을 떠났어요. 의사는 아내의 자궁이 약한 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신도 잘 안 되는 것이었고 유산도 된 것 같다고요. 여보, 너무 낙담하지 마. 당신 잘못 아니야. 그냥 열무 운이 거기까지 어떤 거지. 미안해요. 열무 못 지켜서. 미안해, 열무야. 엄마가 미안해. 그 후 아내가 자책할 때마다 저는 아내 탓이 아니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도 무척 슬펐지만 일부러 괜찮은 척 티를 내지 않았죠. 제가 슬퍼하고 힘들어하면 아내가 더 힘들까 봐서요. 그런데 아내는 그 후로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좀 변했다고나 할까요? 표정이 어두워진 걸 떠나서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았죠. 저를 보면 깜짝 놀라기도 하고 혼자 있고 싶어 하기도 했어요. 게다가 유산 후 한참이 지난 후에도 저와의 잠자리를 계속 피했습니다. 아내의 마음에 상처가 크구나 생각했어요. 시간이 약이겠거니 하며 아내를 기다려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일요일에 외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 시간에 어디 가? 저 오늘부터 교회 다녀요. 교회? 당신 무교라고 하지 않았어? 아무튼 다녀올게요. 잠깐만 기다려. 내가 데려다 줄게. 어느 교회야? 아니에요. 혼자 갈 수 있어요. 괜히 나오지 말아요. 갈게요. 아내는 제가 태워다 준다는 말에 급히 서둘러 나갔습니다. 아내는 그 후로 바쁘게 지내기 시작했어요. 무슨 교회 모임이 그렇게 많은지 일주일에 4-5번은 가는 것 같았죠. 여보, 오늘은 나도 같이 갈까? 싫어요. 나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오고 싶어요. 그럼 태워다 주기만이라도 할게. 오늘 날씨 춥잖아. 괜찮아요. 버스 타면 금방이에요. 저는 아내의 거절에도 고집을 부려 아내를 그 교회에 태워다 주었습니다. 동네 상가 5층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교인도 많지 않은지 일요일인데도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후 아내는 외출이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외모에 부쩍 신경을 썼죠. 화장도 정성을 들여 진하게 했습니다.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 왜 이렇게 화장을 진하게 해? 사람들 많은데 아무렇게나 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당신은 화장 안 해도 예뻐. 그만 발라. 저는 젊은 아내가 예쁘게 꾸미고 외출할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띠동갑 나이 차에서 오는 제 자격지심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야, 동진아, 너 지금 어디냐? 집이지. 왜? 내가 지금 네 와이프 본 것 같거든? 뭐? 어디서? 우리 모텔 앞에서. 뭐? 너네 모텔? 웬 남자랑 걸어가던데? 임마, 나 술 먹었냐? 우리 와이프 지금 땡땡동 교회에 있어. 너네 모텔이랑은 완전 반대쪽인데. 야, 사람 잘못 봤다, 이 자식아. 잘못 보기는 임마.
내가 영상까지 정면에서 찍어놨는데 지금 동영상 전송할 테니까 네가 직접 확인해봐. 전화를 끊자마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동영상을 열어보자 아내가 정말 모르는 남자와 걸어가고 있었어요. 아내는 그 남자의 팔을 끌어안고 걷고 있었죠. 윤식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네 와이프 맞지? 옆에 저 남자 아는 사람이야? 저는 차마 답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 지금 어디야? 저 지금 교회에서 전도하러 나왔어요. 왜요? 아니, 그냥 집에 언제 오나 해서. 저녁 먹기 전에 들어갈 거예요. 왜요? 아니, 그냥 전도는 어느 동네에서 하는데? 그냥 여기저기. 갑자기 그건 왜 물어요? 아니, 그냥 내 친구가 당신 봤다길래. 아, 잠시 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침묵을 깨고 먼저 말을 걸었어요. 당신 교회 끝날 때 다 돼가지? 내가 데리러 갈게. 어디로 가면 돼? 그러자 아내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요. 어? 무슨 말? 그건 이따가 저녁 때 얘기할게요. 집에서 봐요. 아내와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아내를 기다리며 친구가 보내준 동영상을 100번도 넘게 돌려보았죠. 영상 속 남자는 눈에 띄는 미남이었습니다. 잘생긴 외모에 헐친한 키, 다부진 몸매였어요. 나이는 30대 중후반 정도로 보였죠. 어깨가 딱 벌어져서 같은 남자가 봐도 멋있다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했어요. 그 남자가 누군데 팔짱을 끼고 걷는지 이해가 안 갔죠. 아내가 할 말이 설마 불륜 고백은 아니겠지라는 생각까지 갔습니다. 저는 온갖 추리와 상상 속에서 오장육부가 녹고 있었어요. 아내가 왔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동영상을 내밀었죠. 이 남자 누구야? 누군데 팔짱까지 끼고 다녀? 진정하려고 애썼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내는 영상을 보더니 저를 다시 쳐다보았죠. 여보, 설마 나 의심해요? 뭐? 뭘? 불륜이요. 저는 불타는 속을 가라앉히려고 찬물을 삼키다가 아내의 말에 살해가 걸렸어요. 뭐? 이 남자 누군데? 내 친오빠예요. 아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친오빠라니. 당신 가족관계 증명서에 오빠 같은 거 없었잖아. 고아원 때 헤어진 오빠예요. 고아원이라니. 고아원이라니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분명 결혼 전에 저에게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었으니까요.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았어? 맞아요.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말한 거였어요. 고아라고 하면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는 게 싫어서요. 당신한텐 사실대로 말했어야 했는데 괜히 고아라고 하면 내 흠인 것처럼 느껴져서 말 못했어요. 미안해요. 그나저나 친오빠라는 건 무슨 말이야? 오빠랑 난 고아원에 맡겨졌어요. 아주 어릴 때요. 그리고 각자 입양 가는 바람에 서로 헤어진 거고요. 물론 저는 금방 파양돼서 돌아왔지만요. 헤어진 후로는 서로 찾지 않아서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오빠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삼자 대면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친오빠면 내가 그래도 당신 남편인데 인사는 해야지, 안 그래? 그건 아내는 좀 당황하는 눈치였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알겠다고 했어요. 다음 주에 그 남자와 셋이 만났어요. 저는 그 남자 얼굴을 요리조리 구석구석 보았죠.
그런데 안 닮아도 너무 안 닮았더군요.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내가 오빠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다고 하며 어떻게 알고 아내를 만나러 온 건지 물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나연이 찾으려고 제가 계속 노력하고 있었어요. 저는 해외에 있어서 직접 찾지는 못하고 사람을 써서 수소문 중이었거든요. 그러다 제가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마침 나연이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인연이라는 게 이런 건가 봅니다.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결국엔 인연이 닿았네요. 친오빠라는 남자는 자신을 전문 투자자라고 소개했죠. 말이 좋아 전문 투자자지 제 귀에는 백수라고 들렸어요. 요즘은 주식시장이 안 좋아서 교회 일을 돕고 있어요. 최근에 나연이가 다니는 교회로 옮겼습니다. 이렇게라도 자주 보려고요. 그 남자는 미혼의 37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종종 보자며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죠. 그런데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제가 아내에 대해 모르는 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암도 그렇고 고아 원의 친오빠 이야기도 몰랐었으니까요.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또 있다면 알려달라고요. 그러자 아내는 그런 거 없다고 그게 전부라고 했죠. 그 후 우리 가족은 다시 일상을 찾아갔습니다. 아내와의 사이도 좋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내를 안으려고 뒤에서 다가갔죠. 이러지 말아요. 왜? 당신도 좋잖아. 저는 아내를 안아서 침대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조심히 아내를 침대에 눕혔어요.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입을 맞췄습니다. 옷의 단추를 풀었어요. 옷을 벗기려던 순간 아내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아, 여보,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에요. 아니긴 아파하는 눈치인데 어디 봐봐. 아내의 팔뚝을 본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그곳에 커다란 멍이 들어있었어요. 이거 왜 이래? 뭐에 맞은 자국 같은데? 아니에요, 그런 거. 지난번에 문틀에 부딪혔는데 멍들었나 봐요. 저는 아내에게 병원에 가보자고 했는데 아내는 극구 거부했습니다. 뼈는 이상 없고 단순히 멍만 든 거라고요. 결국 그날 아파하는 아내를 강제로 안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약국으로 달려가 멍에 바르는 약을 샀죠. 집으로 와 아내에게 발라주었습니다. 미안해요. 괜히 걱정시켜서. 미안하면 다치지 마. 안 그래도 몸도 약한 사람이. 그런데 그 후 아내의 몸에는 멍이 또 생겼습니다. 아내는 계속해서 실수로 다친 거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뭔가 이상했어요. 어느 날은 멍이 아닌 생채기가 있기도 했죠. 이번엔 긁힌 거라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친구 윤식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동진아! 지금 당장 우리 모텔로 튀어와! 갑자기 뭔 소리야? 야, 지금 네 마누라 우리 모텔에 입실했어! 뭐? 그때 그놈이랑 모텔방에 들어갔다고! 저는 뒷목이 조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근데 네가 전에 와이프 친오빠라고 하지 않았냐? 야, 어떤 여자가 자기 친오빠랑 모텔을 와, 안 그래?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이동진! 듣고 있어? 저는 전화를 끊고 친구네 모텔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윤식이가 모텔을 운영한다는 걸 몰랐어요. 윤식이가 아내에게 자신을 임대업자라고 소개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죠. 얼마나 차를 빨리 몰았는지 차로 40분 거리를 25분 만에 도착을 했어요. 카운터 안에 있는 친구를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몇 호야? 302호. 카드키 줘. 뭐? 그건 좀. 뭐해? 달라고! 카드키 주기를 망설이는 친구는
제게 마지못해 키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키를 낚아채서 3층으로 올라갔어요. 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문에 귀를 대어보았어요.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여자 목소리, 남자 목소리가 뒤섞여 들렸죠. 하지만 소리가 너무 작아 무슨 소리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죠. 저는 카드키를 대었습니다. 삐빅 소리와 함께 문이 철컥 열렸어요. 저는 신발을 신은 채 곧장 침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야 말았죠. 지금 뭣들 하는 거야? 아내는 제 등장에 화들짝 놀라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얀 피부가 더 하얗게 변했어요. 남자는 침대에 엎드려 누워 있었는데 저를 보더니 몸을 일으켰죠. 매제! 누가 네 매제야? 너 정체가 뭐야? 너 내 와이프 오빠 아니지? 남자는 저를 보더니 일어나 뒤로 주춤주춤 물러났어요. 아내도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죠. 제 손에는 망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들었나 봐요. 그땐 정말 눈이 돌았거든요. 여보, 오해야. 지금 완전 오해하는 거라고. 매제, 손에 있는 거 내려놓고 얘기해. 아내 오빠는 제 뒤에 서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제 친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빨리요. 윤씨가 문 닫고 가서 카운터 봐. 뭐야? 둘이 아는 사이야? 저기 매제, 지금 뭔가 큰 오해를 하고 있는데 내가 설명할... 저는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 무슨 해명을 듣겠어요. 친오빠라는 사람은 팬티만 입고 침대에 엎드려 있고 그 남자의 허리 위에 아내가 앉아 있었는데요. 저는 망치를 꼭 잡으며 그 남자를 향해 걸었어요. 여보! 그만해요. 당신 미쳤어요? 당신 날 그렇게 못 믿어요? 아내는 거의 울부짖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망치를 들어 올린 손을 잠깐 멈췄어요. 말해. 오빠가 몸이 아프대요. 요즘 일이 없어서 막노동하느라 온몸이 아프대서 제가 좀 봐준 거라고요. 재활 마사지 하고 있었어요. 보세요. 여기 파스 안 보여요? 테이블 위에 파스가 보였습니다. 매제, 여기 장소가 좀 그래서 오해했나 본데 매제가 생각하는 그런 거 절대로 아니야. 그리고 나연이 친오빠야. 도대체 무슨 상상을 하는 거야? 어떤 친오빠가 제 여동생을 모텔로 데려오냐? 그건... 제가 오자고 했어요. 오빠가 거처가 없거든요. 월세 밀려서 쫓겨났대요. 지금 주식도 잘 안 되고. 둘이 진짜 남매는 맞아? 네? 칫솔 가져와, 2개. 아내가 화장실에서 칫솔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 둘에게 입안을 긁게 했어요. 그리고 봉투에 담았죠.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자는 옷을 입고 나가며 말했어요. 매제, 오늘 한 일 후회할 거야. 우리 남매인 거 밝혀지면 이혼할 준비나 해. 아내는 파스와 마사지 도구들을 가방에 챙기며 일어났죠. 저는 칫솔을 유전자 분석센터에 직접 보냈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죠. 얼마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지를 펴본 저는 놀라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99.999% 일치. 예상치 못한 결과였어요. 둘은 진짜 친남매가 맞았습니다. 사실 전 둘 사이가 남매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었죠. 아내가 저를 농락하고 배신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의처증이 있는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나 그 상황이라면 그랬을 겁니다. 결과지를 본 아내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내는 제게 실망해서 한동안 제게 말을 걸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제게 꼬박꼬박 밥을 차려주었죠.
저는 결국 제 실수를 인정해야 했어요. 미안하게 됐어. 당신이랑 형님 오해해서. 저기, 형님 요즘 많이 힘드신 거야? 내가 뭐 좀 도와드릴 거 없나? 아내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형님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연락을 했습니다. 사과를 했어요. 형님, 지난번 일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해했네요. 처음으로 형님이라고 부르네. 매제, 평소에 나연이를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건 장소가 장소이니만큼 오해할 만했죠. 아무리 남매라지만 모텔에서 만나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형님도 이제 나연이 모텔로 불러내지 마세요. 몸이 아프시면 차라리 병원을 가시고요. 누군 몰라서 병원을 안 가?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지. 그거 아는 나연이가 제 오빠 돕겠다고 마사지 해준 거를. 오해를 해도 그런 오해를.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건전한 장소에서 만나주세요. 그래도 나연이도 결혼한 여자인데 누가 보면 오해하잖아요.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던데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네. 매제나 처신 잘하고 다녀. 내가 왜 내 동생 만나는데 매제 눈치를 봐야 되는지 모르겠네. 형님은 끝까지 기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후 기분이 좀 풀어졌어요. 여보, 당신이 오해할 만했어요. 앞으로는 제가 조심할게요. 당신 오해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이런 일로 당신이랑 사이 나빠지는 것도 싫고요. 그런데 그날 그렇게 망치를 들 줄은. 아내는 저를 두려워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제게 실망한 눈치였어요. 그날은 내가 너무 흥분을 해서 미안해. 그리고 이해해줘서 고마워. 친구 윤식에게도 그날의 해프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윤식이도 제 아내가 바람이 났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윤식이도 어이가 없다며 황당해했죠. 뭐? 야, 남매 맞아? 근데 모텔에서 만났다고? 별 희한한 남매가 다 있네. 아무리 만날 데가 없었다고 해도 그렇지. 그치? 야, 내가 이상하게 오해하는 거 아니지? 그렇지, 임마. 야, 그러지 말고 너 사람 써서 재수씨 뒷조사해보는 거 어떠냐? 뭐? 너 뭔가 찜찜하다며. 차라리 깔끔하게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낫지, 안 그래? 저는 싱거운 소리 말라며 전화를 끊었지만 다음날 아내 핸드폰을 뒤졌습니다. 그런데 없던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어요. 그 순간 또 쎄함이 느껴졌죠. 며칠 후 인터넷 만기로 전화가 왔습니다. 인터넷을 연장하면 홈 CCTV를 공짜로 준다고 했어요. 저는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CCTV 설치 후 저는 가끔씩 CCTV를 들여다보았어요. 아내에겐 미안하지만 그렇게 했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이상하게 CCTV를 확인해보고 싶은 촉이 오더군요. 저는 핸드폰을 열어 CCTV 화면을 켰습니다. 그런데 집에 누군가 와 있었어요. 형님이었습니다. 아내는 가슴골이 푹 파인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잠시 후 둘은 안방으로 들어갔죠. 그때부터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시계를 보니 오전 11시 50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려면 10분이 더 남았지만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옷을 챙겨 나왔어요. 어디 가냐며 저를 부르는 동료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할 겨를이 없었죠.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리를 죽이고 조용히 안방으로 향했어요. 안방 문은 닫혀 있었죠. 그래서 현관문 여는 소리가 안 들린 것 같았어요. 방문 앞에 서자 남자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 천천히.
아, 아, 왜 그래, 애처럼. 아내의 애교 섞인 간드러지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안방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를 보더니 돌처럼 굳었죠. 그리고 저도 돌처럼 굳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여보, 이 시간에 집에는 웬일이에요? 지금 회사에 있을 시간 아니에요? 형님이 우리 집에 왜 있어? 지난번에 모텔에서 보지 말라고 해서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아내에게 다가가자 아내 손에 쥔 주사기가 보였습니다. 아, 오빠가 피곤하다고 해서 영양주사 좀 놔주려고 가져온 거예요. 옆에는 수액도 있었어요. 재활 마사지에 이어서 이제는 영양주사야? 아, 매제, 설마 또 의심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 뛰쳐나온 모양이네. 도대체 무슨 상상을 하는 거야? 나연아, 나 그만 가볼게. 아무리 네 남편은 우리 남매 사이가 좋은 게 싫은가 보다. 형님은 웃옷을 거칠게 주워입고 나가버렸습니다. 아내는 그런 형님을 따라 나가며 미안하다고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리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죠. 당신, 정말 의처증 있어요? 아, 그런 거 아니야. 난 그냥 점심시간에 집에서 좀 쉬다 가려고. 웃기지 말아요. 아내는 집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내 CCTV를 발견했죠. 이건 뭐예요? 그동안 나 감시했던 거예요? 이거 동의 없이 설치하면 불법인 건 알아요? 뭐? 아이, 난 그냥 인터넷 가입하면 공짜로 준다길래 설치한 것뿐이야. 그럼 설치하고서 왜 말 안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차라리 내가 오빠 안 만날게요. 그러니까 당신도 이런 짓 이제 그만둬요. 아내는 쌩하니 토라져서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회사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아내는 12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죠. 이 시간까지 어디 갔다 왔냐고 물었지만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아내는 교회에 더 자주 나가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교회 가? 아내는 한숨만 크게 내쉬었죠. 살얼음 같은 집안 분위기에 저는 저녁도 혼자 차려 먹어야 했어요. 아내는 저녁 식사를 교회 사람들과 먹고 집에 오곤 했죠. 제가 나중에 사과를 했지만 아내는 이전처럼 바로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하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자료를 정리 중에 스테이플러가 필요해서 딸방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물건을 찾기 시작했어요. 서랍을 막 뒤지다가 실수로 무언가를 서랍 뒤로 떨어뜨렸습니다. 서랍을 빼내서 안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건 다름 아닌 성적표였어요. 이게 뭐야? 등수도 성적도 모두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성적표는 지난번에 봤던 2학년 중간고사였어요. 저는 옛날 성적표인 줄 알고 몇 번이나 확인했지만 그때 전교 1등 했을 때의 성적표였죠. 저는 성적표를 가지고 제 서재방으로 왔습니다.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은세야, 너 어디야? 저 학원이요. 그래? 어느 학원? 수학학원? 네. 아빠가 잠깐 학원 앞에 갈 테니까 내려올 수 있어? 네? 갑자기 왜요? 뭐 좀 물어보려고. 아, 그건 좀 곤란한데. 사실 저 지금 수학학원 아니에요. 스터디 카페예요. 저는 딸아이에게 스터디 카페 위치를 확인하고 딸을 만나러 갔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물었어요. 요즘 공부 힘들진 않아? 네. 그래, 힘들면 언제든지 아빠한테 말해. 알겠지?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네, 아빠. 저는 딸에게 햄버거를 사주고는 돌아왔습니다. 차마 딸에게 성적표를 따질 수가 없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딸아이를 수학학원에 데려다 주었어요. 아이가 수학학원에 갈 시간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잠시 지켜보았습니다. 딸은 다시 버스를 타더니 독서실로 갔어요. 저는 수학학원에 가서 물었습니다. 은세라는 학생이 다니고 있느냐고요. 그랬더니 그런 학생은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다고 했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온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은세 학원비 낸 내역 좀 보여줘. 네? 갑자기 그건 왜요? 궁금해서 내가 준 돈이 은세 학비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아내는 계속 제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아내 앞에 은세의 진짜 성적표를 내밀었어요. 왜 거짓말했어? 이거 누가 조작한 거야? 아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은세가 그런 거야? 은세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미안해요. 왜 그랬어? 돈이 필요했어요. 무슨 돈? 대출도 다 갚아줬잖아. 교회에 헌금 내느라 그랬어요. 뭐? 헌금? 그럼 그동안 은세 학원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간 거야? 학원은 못 보내줘도 독서실비는 꼬박꼬박 줬어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고작 헌금 때문에 딸 학원비 150만 원을 삥땅 치는 엄마가 어디 있나요? 그런데 고작 헌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카드와 통장 내역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무려 매달 100만 원씩 꼬박꼬박 헌금하는 것도 모자라서 추가로 몇십만 원씩 내는 돈까지 합치면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머리에 쥐가 나는 기분이었죠. 당신 미쳤어? 200만 원이 네 집 개 이름이야? 무슨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해? 우리가 갑부도 아닌데. 미안해요. 그런데 교회에 헌금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 돈으로 교회 운영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돕는 거라고요.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잖아요. 뭐? 그럼 앞으로 당신 돈으로 하면 되겠네.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니까. 네? 여보, 그건... 앞으로 딱 생활비만 줄 거야. 정말 생활할 수 있을 만큼만. 아내가 교회 일에 적극적인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아내의 소비 생활을 이렇게 무너뜨렸나 싶었어요. 자기 딸 성적표까지 조작해서 돈을 타내 헌금으로 내게 하는 교회라니 저도 한번 가봐야겠다 싶었죠. 제가 아내를 따라 나서자 아내는 무척 불편해하는 눈치였습니다. 교회는 아주 작고 교인도 얼마 없었어요. 혹시 사입이 종교인가 싶어서 검색해봤는데 정보가 나오지 않더군요. 목사라는 사람은 어디서 많이 본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이상하게 낯이 익었어요. 그날의 설교 내용은 가관이었죠. 아내를 믿고 따라야 가정이 편안합니다. 어떤 사람 중에는 아내를 의심하고 혼자 이상한 상상하는 그런 남편들이 있어요. 그게 다 자기가 못나서 그런 겁니다. 아니면 악마의 씨였거나 둘 중 하나예요. 같은 상황이어도 다르게 보는 그 시각이 잘못된 겁니다. 목사의 설교 내용은 대충 이랬어요. 아내 말 잘 들어라. 교회에 헌금 많이 내라. 이런 거였죠. 그날 교회 건물에서 나오는데 제 옆으로 무언가 쾅 하고 떨어졌습니다. 벽돌이었어요. 벽돌이 바닥에 부딪혀 부서졌죠. 하마터면 제가 그 벽돌에 맞아 죽을 뻔한 거였습니다. 저는 위를 올려다보았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CCTV를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아내가 달려 내려왔죠. 여보, 괜찮아요? 안 다쳤어요? 어떤 놈이야? 여기 CCTV 확인 좀 해봐야겠어. 여보, 여긴 그런 거 없어요. 진정하고 봐봐요. 정말 다친 데 없어요? 아, 정말 다행이다. 그러게 내가 오지 말랬잖아요. 아내는 정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건물 관리실을 찾아갔지만 CCTV를 볼 수 없었습니다. 여긴 뭐 1층에만 있지 옥상에는 CCTV 없어요. 결국 아무것도 확인 못한 채 저는 기분만 상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교회는 저랑 안 맞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당신 교회 집 근처로 옮기면 어때? 싫어요. 지금 교회가 좋단 말이에요. 멀잖아. 대중교통 타고 다녀야 되고 집 근처에도 좋은 교회 많던데 왜? 종교는 서로 건들지 말아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요. 저는 더 이상 아내를 따라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확신이 전과 달라졌어요. 집안은 점점 엉망이 되어갔고 세탁해 놓은 옷도 없었죠. 밥에 김치만 주는 날도 점점 늘어났어요. 당신 혹시 내가 생활비 끊었다고 시위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요새 물가가 비싸져서 그래요. 300만 원이 부족한 건 아니잖아. 그렇다고 풍족한 것도 아니죠. 순한 양 같던 아내는 신경질적으로 변했어요. 얼마 후부터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근처에 있는 병원이라고 했죠. 왜 하필 그 먼 곳을 구했는지 이해 불가였어요. 아내가 일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회사에서 잘렸어.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인원 감축을 했는데 내가 그 대상이 됐네. 미안해. 뭐라고요? 그럼 우리 생활비는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마련해 볼게. 지금 이직 알아보는 중이야. 아내는 대답 없이 저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 눈빛이 매서웠어요. 사실 회사에서 잘린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휴직을 낸 거였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도서관에 간다고 하고는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CCTV를 확인했죠. 아내가 CCTV 코드선을 빼놓았는지 화면이 연결되지 않았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도서관에서 집에 오니 딸아이가 저를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세야, 여기서 뭐해? 아빠, 기다렸어요. 아빠, 저 떡볶이 사주세요. 너무 배고파요. 그래. 아이는 다짜고짜 제게 떡볶이를 사달라며 제 팔을 끌었습니다. 아이에게 떡볶이를 다 먹이고 나자 이번에는 큰 문구점에 가자며 저를 잡아 끌었어요. 학용품이 필요하다면서요. 아이는 문구점에서 1시간 동안이나 구경을 하고 이것저것 담았습니다. 구경한 시간에 비해 그렇게 많은 물건을 산 건 아니었어요. 고작 샤프랑 노트 몇 개 사려고 1시간을 구경한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지 말고 이참에 이것저것 더 골라봐. 저기 예쁜 핀도 많던데. 정말 그래도 돼요? 그럼. 딸아이는 핀 앞에서 또 30분을 더 서성였고 단순한 똑딱핀 하나만 골랐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이제 정말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은세가 평소답지 않은 말을 했죠. 아빠, 저 오늘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오늘 아빠랑 밖에서 자고 싶어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엄마랑 싸웠어? 그냥 오늘은 아빠랑 저랑 단둘이 있고 싶어요. 뭐? 너 정말 무슨 일 있니? 아빠한테 얘기해봐. 그냥 제 말 좀 들어주면 안 돼요? 아, 아빠, 저랑 찜질방 가실래요? 저 꼭 찜질방에서 하룻밤 자보고 싶었거든요. 은세야. 제발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냥 해주시면 안 돼요? 아빠한테 할 말도 있고. 저는 은세를 데리고 찜질방에 데리고 갔습니다. 샤워를 한 후 찜질방으로 갔어요. 그때 아내에게 전화가 왔죠. 전화를 받으려는데 은세가 다가와 저를 불렀습니다. 아빠,
은세야, 왔어? 잠깐만. 저는 아내의 전화를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은세가 제 팔을 붙잡았죠. 아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어? 아이, 뭐가? 전부 다요. 혹시 성적표 때문에 그래? 그런 거라면 너무 쾌념치 마라. 네 엄마 욕심 때문에 그런 거 다 아니까. 죄송해요. 근데요, 아빠. 엄마 전화 받지 마세요. 제발요. 은세의 눈빛은 간절해 보였습니다. 일단 알았다고 했죠. 아내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어딨냐고 묻길래 은세와 찜질방에 왔다고 했어요. 여보, 은세 아직 미성년자예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찜질방에 데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얼른 들어와요. 아내는 문자로 저를 재촉했습니다. 저는 은세를 설득해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고요. 그때 은세가 제게 충격적인 한마디를 했어요. 아빠, 오늘 집에 가시면 안 돼요. 엄마는... 은세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몸을 부르르 떠는 딸아이를 진정시키고 집으로 향했어요. 제 손도 미세하게 떨렸죠.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문을 열었습니다. 늦었네요. 은세는요? 독서실에 책 놓고 왔다고 거기 들렸다가 온다네. 그래요? 아내는 이 밤중에 독서실에 간 은세를 전혀 걱정하는 눈치가 아니었어요. 여보, 요즘 많이 피곤하죠? 당신 취업 알아본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것 같던데. 그렇지. 잠깐 여기 누워봐요. 내가 마사지 해줄게요.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내는 저를 마사지하기 시작했어요. 아내의 손이 자꾸만 아래로 향했죠.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난치지 마. 은세도 곧 올 텐데. 왜요? 당신도 좋잖아요. 지금은 그럴 기분 아니야. 알았어요. 그럼 잠깐만 기다려봐요. 아내는 검은색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비타민 주사를 꺼내왔어요. 뭐 하는 거야? 당신 놔주려고 챙겨온 거예요. 비타민 주사예요. 주사기를 든 아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뭐해? 어서 놓지 않고. 네? 네. 그런데 당신 왜 그렇게 손을 떨어? 낮에 커피를 마셨더니 그래서 그런가 봐요. 이리 줘봐. 네? 주사기 이리 줘보라고. 저는 아내 손에서 주사기를 낚아챘습니다. 주사기를 손끝으로 툭툭 두드려 기포를 뺐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래봐도 내가 실험실 출신이잖아. 나도 주사 많이 놔봤어, 쥐한테. 쥐요? 이리 와, 여보. 내가 주사 놔줄게. 나보단 당신이 더 피곤해 보여. 저는 아내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팔에 힘 빼. 이러지 마요. 저는 아내 팔 끝에 주사기를 닿을 듯 말 듯하게 갖다 대었어요. 그러자 아내가 미쳐 날뛰기 시작했죠. 비명을 지르며 팔을 빼내려고 난리법석을 피웠습니다. 하지 말라고요. 안 돼. 안 돼. 저는 꽉 잡고 있던 아내 팔을 놓았어요. 그 바람에 아내는 뒤로 나가 떨어졌죠. 주사가 그렇게 무서워? 그럼 내가 직접 내 몸에 놓을게. 제가 주사기를 팔에 갖다 대자 아내의 표정이 이상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때였어요. 안 돼요. 딸아이가 방으로 들어와 순식간에 주사기를 쳐버렸습니다. 주사기는 날아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당신, 이 주사기에 뭐 들어있어? 내가 맞춰볼까? 아내의 표정은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니코틴! 아내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어요.
얼굴 표정은 사색이 되었죠. 저는 전화기를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려는데 딸아이가 저를 막았어요. 제 폰을 뺏어서는 꼭 쥐고는 무릎을 꿇었죠. 아빠,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네? 제발요. 이건 살인 미수야. 엄마는 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자 아내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죠. 미안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내가 정말 미쳤나 봐요. 내가 미쳐서 그랬어요. 아빠, 엄마는 겁먹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악마는 따로 있다고요. 은세는 아내의 옷을 들쳐 올렸습니다. 그러자 아내 등에 시퍼런 자국과 오래된 노란 멍 자국들이 보였어요. 그 악마가 엄마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두 모녀의 실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의 모든 원흉은 목사였어요. 아내는 돈도 마음도 모두 목사에게 주었다고 했죠. 몸도 줬어? 아내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체 무슨 협박을 받았길래 이런 짓을 벌여? 아내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목사놈이 아내를 범하고 그 영상을 모두 찍어놨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고 이제는 돈 대신 딸을 받겠다고 했다고요. 그럼 나한테 진작 말했어야지.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어야지. 그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신고해봤자 솜방망이 처벌도 안 받는다고요. 아내는 두렵다며 경찰에 신고하려는 저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어요. 조사가 들어갔죠. 아내가 유방암에 걸린 시절 사이비 종교 신도가 접근했다고 했어요. 소속감과 안정감을 주며 다가왔다고 했죠. 당시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던 아내는 자신이 세상을 떠나도 아이를 책임져 주겠다는 목사 말에 의지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목사는 믿음을 가지면 이 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아내를 세뇌시켰대요. 실제로 교회 다녀온 후 몸이 좋아진 적도 있었다고 했죠. 심지어 교회에서 병원비를 300만 원이나 지원해 줬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암이 낫고 나서 더욱더 교회에 의지하게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후 교회에서 성의 표시를 하라고 했답니다. 안 그러면 더 큰 병이 올 거라면서요. 돈도 뺐고 몸도 뺏은 거였죠. 게다가 자신들이 만든 건강식품을 먹으라고 강요했답니다. 정체 모를 물을 명약이라며 강제로 사 먹게 한 거였죠. 아내는 결국 대출까지 내서 헌금을 한 거였어요. 아내는 그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고 시골로 내려가 살았던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다시 그놈들 눈에 띄어 교회에 나가게 된 거였어요. 더 황당한 건 친오빠라는 놈이 그놈들 하수인이었다는 거였죠. 친오빠를 입양해 간 게 그 목사였답니다. 아내를 그 교회에 나오게 한 게 친오빠였던 겁니다. 자신의 친형제도 팔아먹을 만큼 그 오빠라는 인간도 당당히 세뇌당한 상태였던 거죠. 저는 모든 증거를 모아서 경찰에 제출했고 신변보호 요청도 했습니다. 사기, 협박, 강요 등으로 신고가 들어갔죠. 약사법 위반도 포함되었습니다. 아내의 친오빠도 신고했어요. 특수상해죄로요. 그놈이 목사의 지시로 아내를 때렸거든요. 아내와 그놈, 목사의 아내 모두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국 그 교회는 사라졌어요. 저는 감옥에 있는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아내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어요. 제게 은세를 부탁했죠. 저는 아내와의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딸은 호적에 올라와 있기에 키워야 하는 의무가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집을 나갔어요. 제가 다시 찾아왔죠. 너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그날 네가 아빠 살리려고 했던 거 다 안다. 대학 갈 때까지는 아빠가 다 지원해 줄 거야. 네 엄마랑 상관없이.
너는 너고 네 엄마는 네 엄마야. 은세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세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지방 국립대에 합격해서 대학을 갔습니다. 몇 번 딸에게 잘 지내냐는 안부 연락이 왔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답장해 주지 않아도 연락은 계속 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딸이 첫 월급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딸아이에게 연락을 했어요. 이거면 충분하다. 이제 너도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내려놓고 살아. 그게 너한테도 나한테도 좋은 길인 것 같다. 딸은 전화기 너머로 훌쩍였습니다. 그 후 저는 예전처럼 혼자 살아가고 있어요. 예전에 심심풀이로 점을 봤는데 제 사주에는 인복이 없고 외로울 팔자라더군요. 그런 걸 다 믿지는 않지만 현재로서는 맞는 상황이긴 하네요. 그래도 뭐 그런 대로 잘 살고 있어요. 삶이라는 게 어떻게든 사라지는 모양입니다. 그럼 추운 겨울 모두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